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은 적어도 나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될 거고요. 스트레스가 적어야 건강할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 더 생산적인 시간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 결과 돈을 더 벌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믿음만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말하기의 태도에 보면 말하는 태도로 이 사람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챗GPT가 나온 다음에 느낀 건 이게 도대체 사람이 쓴 건지 그렇죠. 기계가 쓴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이제는 논술이나 서류 전형이 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는 면접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요. 정말 어떤 사람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지 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한번 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 같으면 바로 챗GPT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물론 내 생각을 조금 다듬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기회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잘한다라는 거 역량은 세 가지의 합이에요. 지식, 기술, 태도. 저는 이 셋 중에서 이제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내가 머릿속에 막 뭐 많은 걸 알고 막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식은 앞으로 머신러닝 하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식 면에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나 로봇을 인간이 기술 면에서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를 기를 것. 특히 말하기의 태도. 어떻게 하면 좋은 태도를 기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그 이전에 태도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요즘 PD님 눈에 유독 딱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태도 어떤 게 훌륭하다 이런 거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말에 있어서 어떤 말을 새겨 들을 것인가 나를 성장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난 당신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롱하거나 비아냥 그것 또한 사실은 재밌긴 재밌어요.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도 들어보면 이렇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접하거나 보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나중에 말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말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조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을 내고 매일 블로그에 한 편씩 글을 올려보세요 라고 이제 글쓰기 특강을 하고 다니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만약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올렸는데 누가 와서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아는 척하라고 뭐 글까지 써가지고 블로그까지 올리고 그래 라고 누가 욕을 하면은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혹시 선생님이 다른 사람 블로그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인데 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나중에 내가 글이나 말을 못하게 돼요. 왜냐?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부정적인 댓글을 달 것 같거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되게 심플해요. 나를 도와주고 성장해주는 사람을 저는 찾아가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음의 기운을 주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귀가 얇은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물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고 안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귀가 얇으면 아까 말씀하신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분들에 대한 글에 대해서 그렇죠. 귀가 안 얇은 분들은 에이 저거 뭐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귀가 얇아서 제가 직장인일 때부터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야, 좀 인사이트 있다. 그럼 제가 그걸 적어놓고 필사하고 저만의 것으로 막 소화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귀가 두꺼운 사람이었으면 에이 저거는 저런 오류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맞아요. 진짜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귀가 얇은 건 좋은 거다. 그 귀가 얇다면 그걸 이렇게 잘 이용을 해라. 대저택님이 예. 귀가 얇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겸손하신 거예요. 아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내가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함을 통해서 배웠으면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그냥 끝까지 겸손하기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야죠. 근데 시도하고 도전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겸손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겸손함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어쩌면 양극단의 자세예요. 이 양극단의 두 자세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 때 태도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예전부터 이제 담론으로 많이 있었죠.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이제 맞습니다. 부른다라는. 특히나 챗GPT의 시대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의 실력이 될 거예요. 그렇네요. 결국엔 질문이네요. 이제. 그렇죠. 결국은 질문을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때에 따라서 얘가 내놓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더 나아가서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의 말하기는 또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질문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이 많은 사람. 애정, 열정, 충정. 아, 사람에 대한 애정,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정. 자, 뭐냐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네. 대저택님이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힘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영상을 보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어떤 용기를 얻을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청춘시트콤 뉴논스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2001년도 어느 날 제가 분당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 갔는데 저녁 7시가 딱 되니까 그 지하에 휴게실에 가면 이제 TV가 있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각 층마다 있는 열람실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휴게실에서 논스톱을 다 같이 보고 20분 동안 다 같이 같은 장면에서 와 웃고 같은 장면에서 아 이렇게 안타까워 하다가 딱 끝나니까 다시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각 층의 열람실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고생하는 이 친구들에게 논스톱 하는 이 시간이 유일하게 하루에 20분 이 시간이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저는 그 다음서부터 촬영하다가 힘들 때마다요 그 친구들을 떠올려요. 저는 항상 내가 만드는 이걸 보고 행복해하는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일에 대한 열정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잘 묻고 다녀요. 질문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일 잘하는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선배는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네. 나쁜 선배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알아서 해. 뭘 그런 걸 직접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물어봐. 나쁜 선배예요. 자, 그럼 꼰대는 누군 줄 알아요? 안 물어봤는데 와서 가르쳐주는 게 꼰대예요.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와가지고 민식 씨, 그 지난주 그 예고 나간 거 보니까 말이야. 그거 예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꼰대고요. 그렇죠. 좋은 선배는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걸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걸 잘 묻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묻게 되고요. 세 번째가 조직에 대한 충정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충정. 저는 이 충정의 가장 좋은 예는 김태호거든요. 김태호 PD가 제가 일밤에서 러브하우스 연출할 때 조연출이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좀 잘못 찍었어요. 제가 좀 그지같이 찍어왔어. 그날 좀 이렇게 현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막 헤맸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조연출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이거를 이 친구 어떻게 봤더니 이 친구가 밤을 새워서 이거를 어떻게든 볼만한 상태로 편집을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호한테 물어봤어요. 태호야, 난 사실은 내가 이번에 찍고도 이거는 거의 불방용 같았는데 이걸 네가 이렇게 참 잘 살려낼 줄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네가 편집을 잘하게 됐니? 김태호 뭐라는 줄 알아요? 선배님 그래도 우측 화면 상단에 MBC 로고가 박혀가 나가는 화면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친구는 MBC에 대한 충정이 커서 MBC 프로그램인데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친구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회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야 어제 그 MBC 뉴스에서 말이야. 그럼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요. 궁금하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그러면 결국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말하기의 태도에 있어서 핵심은 경청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 듣느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조직에 대한 충정이 있는 사람이 잘 듣더라고요. 듣는 태도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말하는 것과 더불어 네.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람이 언제 성장하냐면 모르는 걸 들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걸 말할 때가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아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하지 상대가 하는 이야기, 내가 모르는 걸 들으려고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청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 그 선배님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인생에서 정말 좋은 선배님들은 만나면
코치 같아요. 코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수인 내가 기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항상 대할 때 그 태도는 어떤 거냐면 저를 일단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되게 창의적인 애야. 너는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무척 다양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전인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재밌어요? 뭐 할 때 재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재미난 일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그걸 듣고 나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의 취향이나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화를 쉽게 하는 아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법은 딱 이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요즘 뭐 할 때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네요. 그 질문 마법의 질문이네요. 마법의 왜냐하면 질문이에요. 뭐가 재밌어요, 좋아요라고 하면 본인이 재밌고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또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재밌다고 한 걸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하와이 데저텍 영상 정말 재밌던데요? 야, 어떻게 그런 고수분을 다 알게 되셨어? 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 이번에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서는 그 곽정은님 영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효능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나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를 좋은 걸 소개해주면 이 사람은 직접 해보고 와석을 하는구나. 제가 그 예능 PD로 10년 일하다가 나이 마흔에 드라마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시트콤을 만들었는데 네. 시트콤을 언젠가부터 봤더니 2001년, 2005년, 2007년 이때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방송으로 안 보고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보면은 시청률에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중파에서 실시간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광고주들이 안 들어와요. 그때 했던 생각은 시트콤은 망하겠구나. 그때만 하더라도 공중파 3사에서 다 청춘 시트콤을 저녁 7시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거 곧 사라지겠구나. 자,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 시트콤은 망해도 연속극이나 드라마는 할 거야. 그럼 나는 드라마 PD로 옮겨야겠어. 라고 하고 잽싸게 간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가지고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이 흐름을 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 가끔씩 세상에서 파도가 닥칠 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왜 파도가 오고 그래 쫙 젖으면은 아씨 왜 또 옷 닫다 젖고 에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파도가 오네. 저거를 어떻게 한번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은 어차피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흐름은 계속 있는 거고 제가 매년 책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새로운 사람들의 욕구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 인류학자 같은 그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PD로서 저는 PD로서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저는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시청자들은 무엇을 듣고 싶은가. 근데 제가 2023년도에 낸 책이 외로움 수업인데 왜 그랬냐면 2021년, 2022년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외로웠어요. 그럼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움 수업을 썼고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면서 모임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말을 하는데 야, 이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다시 왔구나. 말하기의 태도를 쓴 거예요. 항상 저는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보는 방법 중 하나가 대저택님이 이미 하고 계세요. 제가요? 예. 네. 매일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달리는 반응을 보면서 왜 어떤 콘텐츠를 냈더니 반응이 많았고 조회수가 높은데 그러면은 그때 깨달을 수가 있죠.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욕망이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구나. 파도가 일로 흘러가고 있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세상을 읽기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내보내는 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피디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시트콤이 망하겠구나 예상을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실제로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죠. 제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저보고 2020년에 왜 퇴사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우리는 7, 80에도 일을 해야 되고 7, 80에 일을 하려면 5, 60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뭘까?
퇴사하고 나서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도서관 가서 책만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차대조표를 고민을 해봤어요. 네. 사실 그런 어떤 그 바깥에서 사고치고 논란 속에서 많은 대중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그냥 몸을 낮추고 젖은 낙엽처럼 버티면서 6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60이 넘어서 나가서는 이미 내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쇠퇴한 후일 거라고요. 기가 꺾였을 거라고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이, 52의 나이에 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나가자. 나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그 혼자 단단해지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3년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나는 오히려 70, 80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닦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가 오면은 내다봐요. 저 사람은 그래서 점쟁이야 뭐야? 아니에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매년 200권 이상의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은 결국 누가 책을 쓰냐면은 도서관 가서 신간 코너 보세요. 요즘 신간 코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챗GPT에 관련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다양한 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언제 책을 쓰냐면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근데 난 이걸 알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책을 씁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막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읽은 책의 저자들이 다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읽으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계속 그러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사실 제가 약간 쇼크 먹었던 대목이 있어요. 예. 뭐였냐면은 전국 성인 남녀 3,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는 동안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5.7, 약간 그렇다 15.7. 결국 약 80%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건강이고 3순위가 돈이거든요. 100명 중 80명이 자신이 부자가 아닐 뿐더러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건강을 잃게 해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3번인 돈 때문에 1번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마인드라는 책을 좀 읽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지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저는 100명 중 그 80명들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분들이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믿으면은 적어도 나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될 거고요. 스트레스가 적어야 건강할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 더 생산적인 시간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 결과 돈을 더 벌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써요. 그렇죠. 왜냐?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100만 원을 다시 종잣돈으로 보태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걸 가지고 불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믿음만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면 적어도 더 적게 쓰고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죠. 네. 당신도 누군가의 고민거리일 수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고민거리일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또 이렇게 써주신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보통 만화가님의 이제 책에서 제가 읽은 대목이고요. 네. 왜 저는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책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이거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랬다면 심지어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나랑 같이 만나서 친구를 할래야 친구할 수 없고 이분들은 심지어 유튜브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고 이분들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기는 건 뭐냐면 객관화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책이라는 어떤 거리를 두고 저자의 생각을 읽다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나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잘난 것 같은데 실은 나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고민거리겠구나. 누군가는 나 때문에 힘들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와닿았던 말인데요. 피디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삶이란 각자의 서프보드에서 파도를 타는 것이다. 피디님만의 언어로 나만의 파도를 타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 표현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너무 좋은 메시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서핑을 배우게 된 게 일단 네. 계기가 좀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네. 1월 첫째 주에 제주도에 갔어요. 가서 네. 그래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야. 네.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올레길을 좀 걷고 둘째 주에는 제가 이제 설악산 갔어요. 그래서 설악산 이제 눈꽃 산행을 한번 해야겠어 하고 제가 설악산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속초에서부터 양양까지 그 해변이 있어요. 동해안 길을 이제 걸었어요. 그 1월에 둘째 주에 제가 걷는데 예.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바닷속을 막 뭘 보길래 봤더니 뭐가 시커먼 게 오르락 내려가는데 서퍼였어요. 오. 1월에 강원도 그 추운 그 겨울에 서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저게 도대체 얼마나 재밌으면은 이 한겨울에 강원도 바닷가에서 저걸 하고 있을까? 나도 저걸 한번 해보자. 네, 네. 근데 저는 1월에 강원도에서 할 생각은 못하고 날이 풀리길 기다려서 5월에 제주도 중문 색달 해변에 가서 제가 이제 서핑을 배웠고요. 네. 자, 서핑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서핑하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파도가 와서 슉 나를 싣고 쫙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서핑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기다려야 돼. 일단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파도는 한 파도에 한 사람밖에 못 타요. 두 사람이 같은 파도를 가면은 부딪혀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먼저 그 파도를 잡아 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파도는 보내야 돼요. 타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각자 자신만의 파도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괜찮아요. 파도는 또 오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또 오니까. 그래서 파도가 오죠. 자, 파도가 오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패들링을 네. 신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내 이 서프보드의 속력이 파도의 속력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파도가 오면은 꿀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못 타요, 파도를. 근데 파도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다다다다닥 해서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막 하다 보면은 내 속도와 파도의 속도가 비슷해야 올라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파도를 기다려야 돼요. 괜찮아요. 방금 파도 놓쳤을 수 있어. 야, 그때 말이야 2020년에 주식에서 엄청난 파도가 왔는데 괜찮아요. 파도는 또 와요. 그리고 큰 파도만 기다리지 말고 큰 파도에 잘못하면 휩쓸려서 넘어가요. 그냥 나만의 파도를 기다려야 되고, 파도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패들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파도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평소에 뭔가를 해야 돼요. 저는 항상 다음에 뭔가 세상에 변화가 온다면,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변화가 온다면 내가 해야 될 건 영어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고령화가 온다면 내가 해야 될 건 글쓰기를 하면서 MBC 퇴사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직업, 집필과 강연이라고 하는 무언가의 콘텐츠를 내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파도가 옵니다. 다만 그 파도가 올 때까지 뭔가 각자 부지런히 패들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